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피스를 통해서 오브젝트에 실제 재질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서는 이미지 에디터를 통해서 맵소스로 사용이 될 3개의 이미지 파일을 불러온 적이 있었죠. 이 불러온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법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박스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박스를 이 지점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세그먼트는 그냥 없이 작업을 해 봅니다. 자, 이처럼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오브젝트 전체에 매핑 작업을 해 볼까요? 참고로 매핑 작업은 오브젝트 전체에 동일한 맵 소스를 적용하거나 특정 하나의 색깔을 적용하는 등과 같은 작업을 해줄 수 있고요. 또한 각 면에 서로 다른 색상을 적용하거나 서로 다른 이미지 소스를 적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엔 먼저 전체 오브젝트에 대한 매핑 작업을 해주는 방법 살펴보죠. 서피스 에디터를 클릭해서 서피스 에디터를 열어주고요. 서피스 에디터를 보니까 현재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맵 컬러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 도형의 색상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컬러를 통해서 기본 색상을 변경해 줄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죠. 클릭. 그래서 원하는 색깔 찾아서 확인. 그러면 새로운 색깔로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전을 해서 살펴보면 전체 면에 지금 설정한 분홍색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오브젝트의 기본 색깔은 서피스 에디터의 디폴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색상의 설정은 컬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컬러 우측에 있는 T자 버튼을 클릭해 보면 텍스처 에디터가 나타나는데요. 텍스처 에디터는 지금처럼 특정 색상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강좌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지 파일을 오브젝트에 적용을 하는 맵 소스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레이어 타입을 보면 이미지 맵 타입과 프로스듀얼 텍스처 방식 그리고 그라디언트 형태의 방식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맵은 외부에서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적용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앞서 커튼과 무늬 머그잔 3개의 파일을 불러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무늬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 그러면 이와 같이 선택된 무늬 모양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적용된 모습을 보니까 이 앞면인가요? 앞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부분은 그죠? 늘어난 형태로 적용이 됐는데요. 지금처럼 이미지 맵 방식을 사용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오브젝트 모양에 따라서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젝션에서 설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플래너는 평면의 오브젝트에 맵 소스를 적용했을 때 적합한 방식이고요. 실린드리컬은 실린더 모양의 오브젝트에 적용을 했을 때 적합한 방식입니다. 현재하고는 맞지 않죠? 그리고 스프리컬은 공처럼 구 모양의 오브젝트를 사용했을 때 적합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큐빅은 지금처럼 정육면체 사각형 오브젝트를 사용할 때 적합한 방식이죠. 이와 같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프론트 방식과 UV 방식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위드스 하이트 타일이 있는데요. 적용된 이미지와 사용이 되는 오브젝트의 크기가 맞지 않을 경우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말이죠. 자, 이럴 때 타일 타입을 리셋으로 해준다면 맵 소스의 모습이 한 번만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래쪽에 스케일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됐고요. 포지션을 통해서 위치 잡아줄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지 맵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사용하면 회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 밖에 맵 소스의 품질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에디터 이미지를 통해서 앞선 강좌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지 에디터 설정 창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맵 소스를 사용했을 때의 설정 방법 살펴봤고요. 이번엔 레이어 타입을 텍스처 타입으로 바꿔봅니다. 텍스처 타입으로 바꿔보면 라이트 웨이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텍스처 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플러스 듀얼 타입을 통해서 원하는 텍스처 타입을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령 현재는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우드로 바꿔보면 나무 무늬의 텍스처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한 무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브릭을 사용하면 벽돌 모양을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텍스처 컬러를 통해서 색상 역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밖에 옵션을 통해서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텍스처 액시스를 통해서 적용되는 텍스처의 방향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토매틱 사이징을 통해서 현재 오브젝트 크기와 적용이 되는 텍스처의 크기를 자동으로 맞춰줄 수 있고요. 역시 크기와 포지션, 로테이션을 통해서 텍스처의 크기, 위치, 회전에 대한 설정 해줄 수 있습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Use Texture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적용된 모습을 보니까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라이트 웨이브의 모델러 작업을 하기 위한 모델러에서는 서피스를 통해서 적용된 이 재질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서피스에 대한 결과는 레이아웃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시 T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 타입을 이번에는 그라디언트로 바꿔봅니다. 그라디언트를 사용을 하면 여러 개의 색깔이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그런 색상을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요. 현재 흰색으로만 되어 있죠. 현재 색깔을 바꿔봅니다. 이렇게 색깔 바꿔줬고요. 클릭해서 색깔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지금 이 색깔은 역시 다른 색깔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또 다른 색깔 만들어 주고요. 역시 색깔 다른 색깔로 바꿔주면 아이고 삭제가 됐네요. 다시 클릭해서 만들어 주고요. 이처럼 여러 개의 색깔을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만들어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역시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저 텍스처를 통해서 적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처럼 서피스를 통해서 다릴 색깔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외부에는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웨이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다양한 텍스처 소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에디트 노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에디트 노드를 사용을 하면 노드를 통해서 다양한 재질 편집을 해줄 수 있는데요. 우측을 보면 서피스 사용이 되는 다양한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좌측의 노드를 보면 우측 옵션에 대한 재질에 대한 세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2D 텍스처를 한번 적용을 해보죠. 벽돌 모양의 브릭이죠. 브릭을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고요. 현재 적용된 노드를 보니까 좌측과 우측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좌측은 현재 노드에서 사용이 되는
모든 옵션을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우측은 현재 적용된 노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옵션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현재는 컬러와 알파, 범프 세 가지 타입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현재 벽돌 모양의 브릭이 적용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의 이 브릭에 컬러나 알파, 범프에 대한 기능을 어떤 곳에 적용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됐다면 가령 컬러에다 한번 적용해보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재질 중에서 컬러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벽돌 모양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옵션에 적용을 해줄 수도 있겠죠. 가령 범프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죠. 범프에다 적용을 하니까 벽돌 모양의 컬러에 해당이 되는 옵션이 범프에 적용이 됐습니다. 참고로 범프는 울퉁불퉁한 그 질감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항목이죠. 이처럼 노드를 사용을 하면 노드 값을 통해서 다양한 재질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적용된 노드를 삭제하고자 한다면 우측 마우스 버튼 딜리트를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노드를 통해서 다양한 재질 편집을 해 보십시오. 노드를 통해서 설정된 그 내용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우측에 체크박스를 켜줘야 합니다. 다시 컬러에 대한 T 버튼을 클릭해서 앞서 설정된 텍스처 에디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초기 상태로 되돌려 봅니다. 리무브 텍스처 다시 초기 상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서피스 에디터의 주요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아래쪽에 루미넌시티가 있는데요. 재질에 대한 밝기를 설정을 해줄 수 있죠. 조절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수치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디퓨즈를 사용을 한다면 오브젝트에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비춰지는 하이라이트의 밝기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큘러는 오브젝트에 빛이 비춰졌을 때의 그 하이라이트 부분에 그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리플렉션을 사용을 하면 반사 재질을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요. 유리나 플라스틱, 금속 질감과 같은 주변의 사물이 비춰지는 그러한 반사 재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변에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서피스 에디터의 썸네일 부분에서만 표현이 되고요. 나중에 다양한 오브젝트를 만드는 그 강좌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트랜스페런시는 투명도를 설정을 해줄 수 있죠. 유리와 같은 투명한 재질을 표현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범프가 있는데요. 범프는 이미지를 불러온 후에 불러온 이미지에 사용이 된 음영을 기준으로 해서 울퉁불퉁한 그런 재질을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동전에 새겨진 그 그림이나 병뚜껑에 울퉁불퉁한 그런 요철을 표현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브젝트를 만드는 강좌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스무싱이 있는데요. 적용된 재질을 부드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스무싱을 키면 보기에는 좋지만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이 낮은 분들은 작업할 때는 꺼놓고 해주는 것이 좋고요. 최종적으로 렌더, 즉 파일을 만들 때만 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어드밴스로 한번 이동을 해보죠. 어드밴스에서는 재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파 채널에 대한 설정, 글로우 인텐시티에 대한 설정. 여기서 글로우는 이미지 경계 부분에 발광이 되는 효과인데요. 그 강도를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밖에 컬러 하이라이트, 컬러 필터, 애디티브 트랜스페런시 등 다양한 세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바이런먼트에서는 환경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환경은 실제 우리 주변에 태양광이라든지 조명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그 디테일을 표현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모델러에서의 작업이기 때문에 인바이런먼트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오브젝트에 대한 작업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렌더링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서피스 에디터에서는 재질에 대한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세이브를 통해서 지금 새롭게 설정된 서피스 값을 저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장된 값은 로드를 통해서 다시 불러올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각 면에 대한 재질을 적용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닫아주고요. 자, 만들어진 오브젝트 중에서 이 앞면을 한번 선택을 해보죠. 앞면에 대한 매핑은 다른 색깔로 해주기 위해서죠. 폴리건 모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앞면을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면이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라이트웨이브에서는 각각의 면에 대한 매핑 작업을 할 때 반드시 Change Surface라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단축키는 Q죠. 클릭. 자, 그러면 Change Surface 창이 나타났고요. 네임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서피스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앞면이기 때문에 앞면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아래쪽의 옵션들이 활성화되는데요. 컬러를 다른 색깔로 바꿔봅니다. 확인 됐고요. 그 밖에 디퓨즈나 스페큘러 원하는 형태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디퓨즈나 스페큘러에 대해서는 세부 설정이 가능한 서피스 에디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스무싱도 마찬가지죠. 색상에 대한 설정이 끝났다면 OK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된 앞면에 대해서만 색상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특정 면에 대한, 즉 폴리곤에 대한 색상을 다르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령 볼링핀의 목 부분에 빨간색 테두리가 있죠. 이처럼 하나의 오브젝트에 다양한 색상을 가진 그러한 작업을 할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하나의 면이 아닌 여러 개의 면을 한번 선택을 해보죠. 자, 폴리곤 모드 선택을 해주고요. 일단 클릭해서 해제. 자, 요 면, 그리고 요 면, 자, 그 다음에 요 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 둘레를 아예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 방향으로 이렇게 둘레가 선택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면이 아닌 여러 개의 면을 한 번에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역시 선택된 면에 대해서는 Change Surface를 통해서 새로운 이름의 서피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냥 둘레라고 해보죠. 자, 그리고 색상. 자, 이번에는 어떤 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요 색으로 한번 바꿔봅니다. 초록색 확인. 오케이. 자, 그러면 선택된 그 면에 대해서만 이렇게 색상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뒷면에 대해서 색상을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뒷면까지 색상을 바꿔준다는 것은 기본 색상에 대한 모독이죠. 앞서 서피스를 통해서 기본 색상을 바꿔봤었는데요. 이렇게 개별로 모든 면에 대한 색상을 사용을 한다면 굳이 기본 색상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뒷면에 대해서는 기본 색상 그대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제를 해주고요. 자, 지금 우리가 앞면과 옆면 둘레에 대한 색상을 다르게 설정을 해줬는데요. 작업을 하다 보면 선택 영역에 대해서 다시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 둘레의 옆면을 다시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일일이 클릭해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의 이 방법은 아주 불편한 방법이죠. 자, 이럴 경우에 Select에 Same Surface를 이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선택되었던 그 영역을 쉽게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은 하나의 영역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Same Surface를 이용을 하면 현재 선택된 영역과 동일한 영역, 즉 동일한 색상이 적용이 된 서피스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선택을 하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선택 영역을 서피스로 새롭게 지정한다는 것은 나중에 그 영역에 대해서 재선택을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보다 세밀한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서피스 에디터로 이동을 해봅니다. 자, 서피스 에디터가 열렸고요. 확인해 보니까 앞서 만들어 놓은 둘레라는 이름과 앞면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서피스 목록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둘레를 선택을 해주고요. 둘레에 대한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바꾸니까 둘레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만들어 놓은 서피스는 서피스 에디터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재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앞면은 색상이 아니라 텍스처 소스를 한번 적용해보죠. T 버튼을 클릭해서 레이어 타입은 이미지 맵을 사용을 해봅니다. 이미지를 어떤 거로 해볼까요? 자, 무늬를 사용하면 무늬가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머그잔 포토샵 파일을 사용하면 포토샵 파일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포토샵 파일은 투명 정보가 있는 알파 채널이죠. 자, 그리고 커튼을 사용하면 커튼이 적용이 되죠. 지금의 커튼은 동영상 파일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퀀스 형태의 파일입니다. 자, 일단 이 커튼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합니다. 적용하기 위해서 use 텍스처 적용이 됐고요. 다시 둘레를 선택을 해 주고요. 둘레에 대해서는 반사 재질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리플렉션 값을 좀 증가를 해 봅니다. 한 60 정도로 증가를 해 봅니다. 그래서 반사 재질을 적용을 해 주고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오브젝트의 재질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구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볼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요 지점에 하나, 자, 앞에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앞에 고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전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사용이 되고요. 지금 적용된 이 구의 모습을 보니까 앞서 서피스에 설정한 기본 텍스처, 즉 색상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설정해 놓은 기본 재질은 다른 오브젝트를 만들 때도 기본 재질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의 이 구 오브젝트의 색깔은 다른 색깔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건 모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릭, 그리고 전체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Select Connect, 전체 면이 즉 폴리건이 선택이 되고요. Change Surface를 통해서 자, 구라고 해줍니다. 구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노란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서피스 에디터를 보면 구를 궁이라고 썼군요. 자, 이름을 바꿔봅니다. Rename 구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됐죠? 자, 구에 대해서는 반사 재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리플렉션을 역시 한 60 정도로 해볼까요? 60 정도.
자, 이렇게 설정을 해 줬습니다. 자, 이처럼 이처럼 재질에 대한 작업을 해 줬다면 이제 레이아웃 작업 모드로 이동을 해 봅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모두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고요. 일단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세이브. 자, 그냥 재질 작업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저장이 됐고요. 샌드 오브젝트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서 레이아웃 2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카메라를 선택을 한 후에 이렇게 좀 회전을 해볼까요? 현재 포지션이죠. 자, 포지션의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 봅니다. 자,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해서 로테이션으로 바꿔주고요. 로테이션, 자, 이렇게 회전을 단축키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줄 수도 있겠죠.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툴에서도 서피스 에디터와 이미지 에디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서피스 에디터를 사용을 하면 앞서 모델러에서 만들어 놓았던 디폴트 구 둘레 앞면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에디터도 역시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미지 에디터를 보니까 커튼 하나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의 레이아웃 툴에서는 모델러에서 사용이 된 이미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지금의 모습을 렌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렌더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는 것은 실제 결과물에 대한 모습을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렌더로 이동을 해서 렌더 프레임 단축키 F9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창을 닫고요. 확인을 해보면 이처럼 최종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현재는 구의 모습이 매우 거칠게 나타나는데요. 세그먼트의 개수를 기본 개수로 사용을 했기 때문이죠.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회전을 퍼스펙티브 뷰로 다시 전환을 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이렇게 수정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해서 구와 박스 사이를 원근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 봅니다. 로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고요. 다시 무브 있나요? 자, 확인을 해보면 이 정도의 위치에서 보고 있군요. 다시 뷰 모드를 카메라 뷰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현재 포지션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설정 해줄 수 있고요. 자, 조명이 뒤에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이동을 해서 조명을 선택을 합니다. 조명의 위치 자, 이렇게 앞으로 좀 당겨주고요. 자, 그리고 로테이트를 사용을 해서 회전을 해서 오브젝트에 비춰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됐나요? 포지션 다시 이동을 해주고
이 정도 각도, 위치 살짝 위로 올려주고요. 다시 카메라 뷰로 전환을 해줍니다. 앞서 모델러 툴에서 앞면을 커튼이 열리는 시퀀스 파일을 적용했기 때문에 확인해보면 타임라인의 커런트 타임을 이동을 해보면 동영상처럼 사용할 수 있겠죠. 이미지 에디터를 클릭해서 열어주고요. 이미지 타입을 시퀀스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됐나요? 그리고 창을 닫고요. 타임라인에 커런트 타임을 이동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커튼이 열리는 장면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현재는 커튼이 열리는 장면이 여러 개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 이유는 타일이 리핏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 번만 사용하기 위해서 리셋을 해주고요. 유저 텍스처. 그런데 현재 디폴트에 대한 설정을 했군요. 리무브 텍스처로 다시 이동을 해주고요. 앞면이죠. 앞면 선택. 이동을 해주고요. 리셋으로 해줍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일을 조절을 해서 크기를 맞춰주면 되겠고요.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오브젝트의 앞면이 보여야 되겠지만 현재는 대략적인 작업만 해봅니다. 됐고요.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됐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봅니다. 창을 닫고요. 확인해보면 너무 많이 키웠네요. 여하튼 이렇게 동영상처럼 보이는 시퀀스 형태의 파일을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일단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렌더를 걸어서 확인을 해 봅니다. 렌더의 렌더 프레임 확인을 해 보니까 다소 투박하게 표현이 되지만 반사 재질인 리플렉션이 적용된 후에 표면의 앞에 커튼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서피스를 사용하면 오브젝트의 재질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 질감이라든지 플라스틱, 금속 질감이나 나무 질감 같은 다양한 질감에 대한 표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ESC 키를 눌러서 창을 닫아주고요. 참고로 현재의 레이아웃 모드에서는 렌더링 없이도 최종 결과물의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뷰 타입을 VPR 방식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VPR로 바꿔주면 렌더링 없이도 최종 결과물의 모습을 보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항상 최종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스템의 리소스를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스템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피스를 통해서 재질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